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일본에 대해서 수업을 할 텐데요. 자, 먼저 보면 여러분들 교과서는 몇 페이지에 해당이 되냐면 교과서는 260페이지. 자, 그리고 프린트는 7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따라와 주기 바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프린트 7페이지 1번 무사가 일본을 지배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의 배경, 해양시대의 호족과 사원의 장원 확대로 사회 불안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었죠. 다이카 갱신이 있고 나서 그리고서 일본의 고대 국가가 완성이 되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나라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겼다가 이 율령 체제가 당나라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 중에서 율령 체제가 조금씩 붕괴되는 과정 중에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적인 일본의 국왕이 한 명 등장이 되었고 헤이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른바 이것을 이어서 우리는 헤이안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헤이안 시대 초창기에는 괜찮았으나 후반부에 가면서 황제라기보다는 일본의 국왕의 힘이 약화가 되게 됐었고 지방의 세력가들이 너무 힘이 세지다 보니까 점차 국가가 존립이 좀 흔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외부 지역에서 도적대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에 있었던 귀족이라든가 일본의 그 국왕 천황 가문에서도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유력자들의 경우에도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무사를 고용하게 되었고 이 무사를 고용하는 과정 중에서 무사가 점차 힘을 키우게 되면서 이른바 기존에 있었던 지배계층들에 볼 수 있는 호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누르고 귀족도 누르고 그리고서 무사가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른바 일본의 무신 정권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배경에서 보면 사회 불안 밑줄. 자, 다음 줄에 귀족과 유력 농민들이 토지와 그다음에 재산 보호 밑줄. 이걸 막기 위해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무사. 이걸 사무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무사를 고용합니다. 그러면서 무사의 세력이 점차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무사들은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미친듯이 싸움을 벌였다가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바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무사 중 한 명이었던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에 있는 모든 무사를 하나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국왕, 즉 천황이라고 하죠. 이 사람의 동이 대장군이라고 하는 자리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는 원래 뭐가 있냐면 일본이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이쪽은 아직까지 일본이 아니에요. 홋카이도죠. 일본은 크게 보면 4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홋카이도, 혼슈, 그 다음에 규슈, 그 다음에 시코쿠. 근데 거기에서 일본의 전역을 차지했던 그 나라가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죠. 야마토 정권이 이쪽에서 거의 다 있었었는데 당시에 이쪽에서 거의 다 있었지만 일본의 동쪽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북쪽에 해당되는 그런 민족들을 완전히 장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때문에 일본의 그 야마토 정권은 동쪽에 있는 이민족들을 전부 다 여러 가지 부족들을 정보를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그들을 제압을 하는데 필요했었던 군사직을 마련했으니 그게 바로 동이대장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커다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군인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일본의 천황에게 동이대장군이라고 하는 자리를 수여를 받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일본 전역을 사실상 혼자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동이대장군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장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군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말로 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쇼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당시에 별표 하나 가마쿠라 막부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 막부를 처음에 세웁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는 여기 밑에 나와 있다시피 바로 막부의 수도를 여기 가마쿠라라고 하는 곳에다가 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그 천황이 살고 있었던 곳은
지금 현재 교토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 교토의 천황을 그려두고 실제적으로 쇼군은 이 가마쿠라라고 하는 곳에서 국가를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일본의 천황이 그를 쇼군으로 임명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가마쿠라 막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막부의 쇼군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장악합니다. 즉 일본의 모든 정치적인 부분들은 사실상 이게 군사정권이다 보니까 군사정권의 대빵인 무사의 최고 권력자인 쇼군이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치를 해요. 그러면 천황은 뭐냐? 즉 사실상 천황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부의 쇼군은 실질적인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고 동그라미 4번 바로 천황은 빈칸에 적혔습니다. 의례 즉 제사 지낼 때에 천황이 나선다든가 와 같은 모습만 보여줌으로써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지 못하는 일본의 국왕으로서만 남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천황은 의례를 담당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일본 특유의 이 빈칸에 적혔습니다. 봉건제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일본 특유의 봉건제가 무엇이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표를 봐가지고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일본의 진짜 왕은 일본의 바로 천황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국왕입니다. 얘네는 고유명사가 천황이 이제 국왕이에요. 자, 근데 천황은 존재하지만 군림하지만 통치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사람 바로 천황에게 임명을 받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바로 쇼군이에요. 쇼군이 사실상 일본의 국왕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무사가 있죠. 이 무사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냐? 쇼군은 이 무사에게 각 지역에 있는 무사에게 뭘 주게 되냐면 먼저 해당 지역에 토지를 줍니다. 이거 서양에서도 많이 봤죠. 이른바 영지를 주죠. 토지. 이 토지를 준다는 것은 땅의 소유권을 준다기보다는 바로 그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그 땅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사들에게는 바로 천황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지방관으로서 거기에 해당하는 관직을 같이 줘요.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관직을 주게 되면서 일본의 통치 체제의 무사들을 전부 다 끌어들입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지방에서 이 쇼군에게 토지와 관직을 받았었던 무사들은 과연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바로 뭘 했냐면 첫 번째 군역을 지었습니다. 즉, 이 군사적 봉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쇼군이 바로 어디를 정벌한다든가 적을 막는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혹은 어떤 특정 말을 안 듣는 지방의 무사들을 제압을 하려고 한다면 쇼군의 명령에 따라서 무사들은 바로 쇼군을 위해서 군대를 대줘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군인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혹은 자기 휘하에 있는 병사들과 같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모두 했었냐면 각종 성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뭔가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에 돈을 내거나 노역을 내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각종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그래서 이 일본의 봉건제는 좀 중요합니다. 표 2개. 일본의 봉건제 밑줄. 자, 가마쿠라 막부 시대 이후에 약 700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가마쿠라 막부에서부터 무로마치 막부, 그 다음에 에도 막부로 이어지는 그 기간까지 700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당시에 쇼군, 박스칩니다. 쇼군은 무사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뭘 준다고? 바로 토지와 두 번째 관직을 준다고 했죠. 빈칸에 있겠습니다. 토지 및 관직을 수여하고 무사는 쇼군에게 바로 군역을 바칩니다. 그리고 각종 봉사를 하죠. 빈칸에 적겠습니다. 군역과 각종 봉사.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충성을 맹세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충성을 맹세를 했다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이 바로
토지를 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군역을 갖다 바친 곳이니까 일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서양의 봉건제하고 약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웃긴 거는 서양은 근데 여러 개의 나라들끼리 중첩적으로 있었던 것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 충성맹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몽골족이 고려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일본을 침공하죠. 4번 무로마치 막부 박스 발표 하나. 몽골이 침략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가마쿠라 막부는 어쨌든 간에 수동리의 몽골의 침략을 막아냅니다. 근데 당시에 쇼군의 명령을 들었었던 무사들은 아무런 기대 없이 쇼군이 군대에 가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군대에 그냥 참전만 했을까요? 당연히 이들은 쇼군의 명령을 들으면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 군대는 어떤 지역을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 얻었던 것은 여몽연합군의 포로들을 노예로 삼는다든가 아니면 여몽연합군이 남기고서 떠난 바로 그 자네들을 바로 가져간다든가 전리품 일부만 가져간다든가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무사들의 불만이 굉장히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자기가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바로 뭐라고 할까 대가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쟁에 쓰려고 상인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빌리는 바람에 상인들에게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을 수 있는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쇼군이 무사들이 상인들에게 빌렸었던 돈들은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쓴 것이므로 상인들에게 무사들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바로 일종의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문제는 그럼 상인들은 뭔가 받은 게 있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인들은 전부 다 파산했죠. 무사들은 그래서 그냥 괜찮구나라고 생각했었지만 상인들은 전부 다 파산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상인들은 바로 이 무사들에게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근데 무사들은 돈을 흥청망청 쓰는 애들인데 상인들에게 돈을 못 빌리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적인 빈곤이 더 심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마쿠라 막부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자 당시에 이 막부에 대해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고 생각했었던 이 일본의 또 다른 천황 중에 한 명이 바로 가장 믿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무사 중에 한 명과 같이 손을 잡고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이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한 3년 동안 일본 전역을 통치해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이 천황이 일본 전역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줬던 그런 무사들에게는 많은 상을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당시 가마쿠라 막부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무사들은 바로 천황 편을 드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를 등지고 천황 편으로 가담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천황도 뭔가 얻은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의 천황이 직접적으로 한 3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그를 제대로 권력을 찾게 만들어준 무사들에게 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천황에게 실망을 했었던 바로 일부 무사들이 천황에게 등을 지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이제 이 천황과 손잡았었던 그 유력한 무사 아시카가 다카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세력들과 같이 손을 잡고서 천황에게 다시 한번 저항을 합니다. 때문에 이 군대가 교토를 점령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일본의 천황의 세력은 남쪽에만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북쪽 지역은 누가 통치하게 되냐면 이 아시카가 다카우치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물론 아시카가 다카우치는 자기가 내쫓은 그런 천황을 대신해서 또 다른 천황을 한 명 내세우고 그리고 일본을 통치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 일본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었던 남쪽의 일본과 북쪽의 일본으로 갈라지는 이른바 남북국의 시대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이제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있을 때는 통합을 못해요. 하다가 그렇지만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쇼군이 됐었던 한 두세 대인가 정도 후에, 두세 대인가 세 세대 정도 후에 바로 이제 그 양쪽이 서로가 양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일본 전체가 다시 한번 통합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게 동그라미 4번의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별표 하나. 그래서 자 오른쪽에 몽골 침략 과정 박스, 그리고 다음 줄에 자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교토에 막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동그라미 1번 명나라에 조공을 했습니다. 명나라에 조공을 했는데 명나라 조공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일본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실제 일본의 왕은 누굽니까? 바로 천황이죠. 그런데 사실상 왕이 역할을 했던 것은 아시카가 다카우치와 그의 후예들인 쇼군들이기 때문에 이 쇼군들은 사실상 일본의 왕으로서 자처를 하면서 이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왜 조공을 바치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조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일종의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을 많이 세울 필요가 있죠. 자기네들이 큰 나라인데 주변에서 대접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대접을 많이 해주려고 합니까? 그런데 중국의 이점은 뭐냐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나오는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중국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국에게 우리 중국을 상국으로 모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강요를 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는 바로 상국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그 증거로서 조공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강한 중국에게 바로 조공을 바치죠. 근데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은 바치는 나라가 이익일까요? 받는 나라가 이익일까요? 조공을 바치는 거니까 당연히 조공을 받는 나라가 이익일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은 자기네 나라에 위신을 세워준 상대방의 조공을 바친 나라가 바로 자기를 배반해서 떠나가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조공을 바치면 바로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거기에 곱하기 X배에 해당하는 회사품이라고 하는 물건을 다시 줍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게 벌어지냐, 조공을 많이 바치면 거기에 대해서 몇 배의 가치에 해당하는 물건을 돌려받게 되니까 조공을 바치면 바칠수록 조공을 바치는 쪽이 더 이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걸 노려가지고서 아시카가 다카우치의 후예들은 바로 이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이죠. 자, 동그라미 1번 명과 조공 무역 시행 밑줄. 사실상 그 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조공 무역이라고 하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가 있게 되느냐, 바로 이 교토 지역을 이른바 천황이다. 바로 쇼군이 죽게 되고 쇼군이 지명한 후계자가 다음 때 쇼군이 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쇼군이 되는 것을 반대했었던 다른 무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바로 이 무로마치 막부의 수도랑 마찬가지였던 교토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는 건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은 다시 진압이 되긴 했지만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쇼군의 힘이 그만큼 부하들에게 수도까지 점령을 당할 만큼 힘이 약하다는 게 증명이 되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무사들은 쇼군 별거 아니네, 이건 우리끼리 그냥 서로 한번 싸워가지고 다음 때 한번 쇼군 한번 사죄해볼까? 라고 하면서 서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를 벌이게 돼요. 이런 전투가 바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른바 일본은 일본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시기인 이른바 센카쿠 시대, 이른바 전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어느 뭐냐면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경시했는데 예를 들면 길가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무라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이 이게 새롭게 얻었는데 이게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몰라요. 길가를 가고 있는데 저쪽에 왜 농부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가지고 농부집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칼로 그냥 농부집 다 쑤셔서 죽여버립니다. 죽이고서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서 칼 보고서 칼 잘 드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인간의 목숨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본이 통합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싸움 벌였던 일본 놈들이 바로 조선을 침공했으니 조선이 살아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니까요. 여러분들, 자, 또 별표 하나, 경제 발달에서는 무로마치 시대에는 일단 1번 벼의 품종 개량이 있었습니다. 즉 이른바 빨리 수확할 수 있는 벼가 등장하게 된 거죠. 조생종 벼가 등장하게 됐고, 동그라미 2번 바로 농기구가 있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은 빈칸을 읽겠습니다. 시비법. 시비법은 걸음을 주는 방법이에요. 시비법 이라고 해서 걸음을 주는 방법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져 가지고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먹을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보다 좀 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려는 과정 중에서 동그라미 4번 종이와 견직물과 그 다음에 도검 같은 그런 특산물들이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서로 이제 거래하는 과정 중에서 상공업과 시장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바로 이제 유명했었던 상업 도시인 밑줄 치겠습니다. 바로 오사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상업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본 자체적인 그런 동종 같은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만들어봤자 일부 조금밖에 못 만들었죠. 때문에 상업은 활성화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바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당시에 송나라와 같은 그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서 그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동전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바로 중국에서 수입한 빈칸이 됐습니다. 동전 유통. 자, 그래서 동그라미 6번까지 거기까지였습니다. 별표 하나입니다. 동그라미 6번.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동그라미 6번에 가마쿠라 막고 시대의 문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승려와 상인을 통한 송원의 문화가 전래가 됩니다. 승려와 상인을 통한 원나라의 문화가 일부가 전파가 됐고, 동그라미 2번. 그런 과정 중에서 특히 일본에서 대유행을 했었던 그런 종교가 교종도 아니고 선종이었어요. 즉 명상을 강조한 선종, 빈칸을 적겠습니다. 선종, 바로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불교의 종파죠. 이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것이 무사들의 그런 정신세계, 이른바 일본 무사도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무사들의 무용담을 담은 일기나 소설 같은 것이 유행을 했고, 무로마치 막고 시대 때의 문화에서는 선종의 영향으로 바로 이제 차를 마시는 습관이 빈칸되었습니다. 일본 한법이죠. 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일본에서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원의 양식인 료안지 밑에 보이죠? 교과서에는 260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바로 료안지로 대표되는 박스 치겠습니다. 무가문화, 바로 무인들의 문화 같은 것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부유한 농민과 상인들의 중심으로는 빈칸을 찍겠습니다. 노라고 하는 일종의 가명극의 이름이래요. 그리고 그 외에도 풍자극 같은 것이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프린트 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도 막고가 세워지다. 교과서는 262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에도 막고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조선을 침략하다 해서 에도 막고 서양과 제한적으로 소통하다. 무슨 말이냐? 전국시대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일본의 이른바 이제 강력한 지방 영주 출신에 해당되는 무사들,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다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다임요들이 전부 다 나뉘어가지고서 자기네들끼리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대한 변화를 줬었던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바로 뭐냐면 포르투갈에 배가 동양으로 왔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특히 이제 그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무슨 말이 있냐면 동쪽에는 지방구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근데 지방구라는 나라는 황금을 돌보듯이 한다. 그래가지고서 황금을 바로 지붕에다 바르거나 아니면 황금으로 그냥 지붕을 만들거나 하는 정도로 황금이 굉장히 흔하다. 거기에서 물건을 교육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 집방구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재팬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된 건데요. 근데 바로 이 포르투갈 상선이 하필은 우리나라에 거치지는 않고 중국에 갔다가 일본 쪽으로 우연찮게 갔는데, 사실 일본에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지만 비록 황금이 그렇게 넘쳐 흘렀던 나라는 아니지만 당시에 전 세계 은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은을 많이 생산하는 이른바 이와미 은광이라고 하는 은광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은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포르투갈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 은을 많이 가져가면 중국과 또 교역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부터 은을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본에게 무엇인가를 팔아야지 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팔까, 뭘 교육할까 고민하다가 일본 사람들은 다른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안 가는데 그들이 갖고 왔던 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조총이라고 하는 것이 포르투갈 상인에게서부터 이제 일본이 수입을 해왔던 건데, 이것을 제대로 이제 무기로서 활용했던 사람이 일본의 전국시대의 3대 영웅 중에 첫 번째 영웅인 오다 노부가나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다지 강력한 집안에 출신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당시에 이제 강력한 그런 지방의 다임요 중에 하나였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과 같이 손을 잡고서 바로 뭘 했었냐면 대규모의 군대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연맹을 해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그런 그 다임요들을 제압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전차는 기마부대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기마부대로 유명했었던 그런 이제 다이노들과 같이 전투를 벌이게 됐을 때 이 오다 노부가나는 조총 부대를 활용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했냐면 당시 조총은 이거 한 발 쓰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즉 조총을 한번 쓰려고 하면 첫 번째 이것에다가 탄환과 화약을 넣고 그 다음에 넣기 전에 이제 먼저 꽂을 때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서 총이 나오는 총신을 열심히 손질을 해야 됩니다. 손질하고 그 다음에 화약 집어넣고 총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장전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심지가 있어요. 이 심지를 옆에다 이제 갖다 대요. 갖다 대게 한 다음에 옆에다 부싯돌이 있거든요. 그 부싯돌 쪽을 방아쇠를 당기면 이것이 탁하고 하면서 불이 붙습니다. 그럼 그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치하고 타다가 거기다가 심지와 그 다음에 폭발하는 점이 같이 만나게 되면서 앞에가 꽝 하고 터지면 앞쪽으로 빠른 속도 총알이 나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1분에 한 발 쏠까 말까? 글쎄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활을 그 시간에는 한 10발 쏘겠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조총이 그 당시 효용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런데 오다 노부가나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조총 부대를 열심히 훈련시켜서 활용을 합니다. 드디어 대전투가 벌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일본의 상륙형에 해당하는 기마부대가 군대를 끌고 와서 열심히 이 조총부대를, 오다 노부가나의 조총부대를 밟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오다 노부가나의 조총부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총만 이렇게 겨누고 있죠. 근데 그렇게 있었는데 드디어 얘네들이 가까이 도착을 했을 때, 약 한 100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100보에서 50보 정도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갑자기 맨 앞쪽에 있었던 조총부대에서 총을 빵 하고 쏩니다. 근데 문제는 빵 하고 한번 쏘면은 그 다음에 또 이거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1년에 있었던 그런 기만병도 죽겠지만 그 뒷년에 있었던 기만병도 열심히 달려와가지고서 조총부대를 밟아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어떻게 했었냐면 1년에서 빵 하고 조총을 쐈었던 병사들이 빵 쏘자마자 그 맨 뒤쪽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이것을 손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뒷줄에는 이미 장전을 마친 병사들이
겨누고 있다가 다시 한번 빵 하고 쏘는 겁니다. 그리고서 빵 하고 쏜 다음에 다시 또 뒤로 가고, 그럼 그 뒤에는 또 다른 열이 있어가지고서 거기서 또 빵 하고 쏘고, 그리고 또 뒤로 가가지고서 또 하고 빵 하고 쏘고. 결과적으로 조총은 자체가 뭐 1분에 한 발인가 쏠까 말까 할 정도의 화력밖에 안 되고, 가까이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만 위력적이었던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5단 오브가나는 여러 대의 줄을 세워가지고서, 그래서 옮겨가면서 총을 발사하게 하면서 이 조총을 일종의 따발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때문에 여기 이 싸움에서 일본의 가장 강력한 기마 부대가 전부 다 전멸당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이 5단 오브가나는 일본 전역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의 다 장악했던 그때쯤에 이 5단 오브가나가 가장 믿었었던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바로 5단 오브가나의 군대를 쳐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5단 오브가나는 전사해요. 근데 이때 원래는 5단 오브가나의 신발 들어주던 시종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종이었던 이 사람이 전쟁 작전 같은 것을 5단 오브가나가 부하장성 막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의 기반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때문에 5단 오브가나가 이 사람을 이제 불러들여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을 얘기하게 했었죠. 그 사람이 이제 5단 오브가나는 뭐라 불렀냐면 원숭이라고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원숭이라고 불려서 이 사람은 가가지고서 열심히 작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정말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5단 오브가나의 신발 들어주는 사람에서 순식간에 이 5단 오브가나 지명에 이제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떻게 했냐면은 나머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5단 오브가나를 배신했던 그 부하를 죽이고, 그 다음에 5단 오브가나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그러면서 일본 전역을 제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던 것이죠. 먼저 보겠습니다. 빈칸을 읽겠습니다. 바로 5단 오브가나가 조총을 이용하여 일본을 거의 통일후 피살. 그렇지만 빈칸을 읽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게 일본의 전국시대의 제2대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동남 1번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그 다음 동남 2번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조선에게 조선의 땅을 빌려달라, 명단을 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어났던 게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의 활약, 명군의 참전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일본의 야욕은 중단이 되고 바로 임진왜란은 실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히데요시는 자기의 아들을, 까난쟁이 아들을 바로 부하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이 히데요시를 철저하게 배신하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꾹 참고 있었었던 바로 영원한 2인자였던 사람, 5단 오브가나 때도,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도 바로 계속해서 참고 있었던 영원한 2인자,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바로 세키가와라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이때 당시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의 무사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서 일본 전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세력도 오사카가 이제 그때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본고지였는데 거기를 공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 히데요시의 가문도 이제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일본 전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빈칸을 드리겠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 장악 밑줄.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국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바로 이런 봉건제를 실신하게 됐었죠. 그런데 얘는 좀 독특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막부에다가 박스. 막부는 중앙과 그 다음에 직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에 바로 이 에도 막부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이 가마쿠라 막부의 좀 더 동쪽에다가 이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요. 여기가 바로 이 에도가 지금 현재의 동경 혹은 도쿄라고도 얘기하죠. 이 에도 막부를 설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부 박스
중앙과 직할지를 통치를 하고 나머지 땅들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도와줬었던 바로 이 다이묘들에게 전부 다 다시 한번 더 나눠주게 됩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다이묘, 오른쪽에 나와있죠. 다이묘, 에도 막부 시대 때 각 지방을 다스리던 영주들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중에 제2의 제3의 반란자가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했을 때는 에도 막부에게 저항할 수 있는 존재들은 지방에 있는 바로 이 다이묘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이묘들을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꾀를 냅니다. 즉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모든 다이묘들은 바로 자신의 처자식들을 수도에서 살게 하라라고 명령을 냅니다. 결과는 여러분들 수도에서 살고 있었던 다이묘의 처자식들은 사실상 뭐냐면은 인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이묘는 자신의 영지에 가가지고서 그 지역을 통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얼마 만에 한 번씩은 바로 반년이나 1년 만에 한 번씩은 에도에 와서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가까이에 이 에도 가까이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까이만 왔다 갔다 하면 됐었지만 에도에서 멀었던 여기라든가 이런 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먼 곳을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 시대 때에 이 다이묘들은 자존심이 좀 세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이 이만큼 세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때문에 당시에 그런 것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많은 이 다이묘가 바로 수도로 갈 때마다 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데리고서 수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하루 만에 뿅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길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가장 빠른 길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그 과정 중에서 교통로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가다가 하룻밤 자야 되는 곳에는 대규모의 숙박시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뭐가 있게 되느냐 그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숙박업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먹게 되는 바로 음식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결과적으로는 다이묘는 자신의 위세를 바깥쪽으로 내보여서 좋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은 직업이 생겨서 좋고 이런 효과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일본의 상공업이 발달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 제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산킹고타이제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다이묘가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에도 막부는 그 다이묘가 바로 저항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는 모습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때문에 이 산킹고타이는 고타이 제도는 바로 이 에도 막부의 가장 독특한 그런 지방에 있는 바로 이 다이묘들을 잡을 수 있는 그 제도로서 봉건제가 원래 지방 분권적이잖아요.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 봉건제를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킹고타이제로 인해 가지고서 중앙 집권적인 모습을 띠게 됐던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에도 막부의 봉건제는 중앙 집권적인 봉건제를 시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자. 다이묘는 지방 영지를 통치 그리고 별표 2개 산킹고타이제 다이묘의 가족을 어디에? 에도에 인질로 잡고 다이묘가 정기적으로 에도와 영지를 오가게 한 제도를 이걸 실시를 해서 빈칸을 적겠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봉건제 실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농업 생산량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먹을 게 많아지다 보니까
맨날 쌀만 옛날에는 많이 생산했었는데 쌀만 이제 반찬이라든가 기호식품 같은 것도 이때 당시에 재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남 2번 상품작물 재배. 동남 3번 수공업이 역시 발달합니다. 종이와 포자기 같은 것도. 동남 4번 이암이 은광 알죠? 바로 그런 걸 시작을 해가지고서 광산업이 발달됩니다. 동남 4번. 그리고 그런 것을 교류하는 과정 중에서 동남 5번 시장 형성 및 바로 화폐의 전국적인 유통 등 상업이 발달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상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 상업을 바로 업으로 삼는 계층, 이른바 상인 계층, 일본 말로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조닌 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닌 계층. 이 조닌 계층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조닌 계층은 근데 일본은 당시에 사무라이를 제외하고 왕을 제외하고 무사 계층 밑에는 바로 상공업 계층과 그 다음에 농민 계층 그리고 밑에 천민 계층 이렇게 계층 간의 직업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한번 직업이 정해지면 절대로 직업이 변화하지 못하도록 만든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존인들은 그냥 한번 존인으로 태어났으면 존인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존인으로 태어났는데 너무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존인의 입장에서는 살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즐길 게 별로 없어. 그럼 즐겁지 않겠죠? 때문에 돈을 원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존인 계층에게 바로 그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는 과정 중에서 존인들은 바로 그것을 소비하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화를 일컬어서 우리는 존인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별표 2개, 존인 문화.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바로 일본에서도 얼굴을 하얗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는 바로 이제 일종의 연극이죠. 일본의 그 연극. 이걸 이른바 가부키라고 하는 연극이 이때 당시에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일종의 뭐라고 할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죠. 이 연예인의 사진 같은 것을 방에다 갖다 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되게 유명한 기생이라든가 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초상화 이런 것들을 그린 것도 아니고 그냥 묘판으로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그 집에다 걸어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혹은 풍경 같은 것을 그려놓기도 하고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키요에라고 합니다. 우키요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후지산을 표현한 우키요에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화부 3번에는 대외교류가 있습니다. 이 대외교류에서는 별표 하나 쇄국 정책을 펼칩니다. 기본적으로 이 일본은 외국과의 교역을 금지했었어요. 특히 일본은 하극상이 일어났었던 시대인 바로 센카쿠 시대가 다시 한번 재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본의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신분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천식을 지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엔 센카쿠 시대 때도 이제 일본 안에서 유행을 했었던 천주교, 즉 그리스도교가 확산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리스도교가 바로 신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교리가 있다 보니까 바로 이것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학살하는 그런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리스도교를 탄압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국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그리스도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쇄국 정책 실시. 사실 일본에게 조총을 전해줬던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이 조총을 전달해주면서 그리스도교를 자꾸만 전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중에 일본은 바로 이 포르투갈이 일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려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네덜란드가 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인데 기독교 쪽에 해당되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들의 경우에는 장사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때 당시에 포교에는 좀 관심이 없었거든요. 때문에 그들이 일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의 땅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일본의 땅에는 들어올 수 없지만 나가사키라고 하는 항구 근처에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생긴 그런 형태의
인공으로 섬을 만들어요. 섬을 만든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거리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섬에서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이렇게 만든 이 인공섬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데지마라고 얘기합니다. 데지마. 자, 데지마에서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무역을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짜 네덜란드 상인이 거기만 있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덜란드와는 교류를 했고 그 과정 중에서 네덜란드 상인이 링크에 적혔습니다. 나가사키를 통해 서양 학문을 이때 당시에 일본에게 전파했었죠. 조선술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총포술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됐는데 이런 일종의 과학인데 이런 과학이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일본 내부에서는 이 과학을 바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우리나라의 시작보다도 이것이 좀 더 활발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형태의 일본의 서양 학문을 공부하는 그런 움직임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일본 말로는 난카쿠 즉 난하 난하라고 합니다. 왜 난이라고 하느냐? 바로 당시에 한자말로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화란의 학문이다 라고 해서 난하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타 해외 교류에서는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했었습니다. 자,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복해가지고서 파견되었었던 그런 조선 쪽에서 일본으로까지 파견됐었던 그런 사신을 통신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과 이제 국교를 정상화하죠. 명목이 뭐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부를 반대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해가지고서 그때 당시 조선 정부에는 청나라만 그게 중요하지 일본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요청을 수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조선과 국교 회복 통신사, 동그라미 2번 중국과 류쿠와 같은 지금을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에 해당하는 바로 중국과 류쿠에 해당되는 건 나들과도 같이 교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 중국과 서유럽과 일본의 봉건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차이점 같은 것을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